인간으로 왜 태어났냐라고 물어본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으로 느껴지고 참 힘들다라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인생은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네, 몸마음TV와 함께 행복한 인간 삶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마음TV입니다. 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법칙이죠. 법칙이라는 것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도 그 법칙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꾸준히 트레이닝을 하면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우리 생활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기본적인 원리부터 잘 끌어당길 수 있는 훈련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끌어당김의 전제 조건이 뭐죠? 파동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끌어당겼다. 지금 우리의 앞에 펼쳐진 이 현실, 내가 속해 있는 이 현실, 이것은 내가 파동 에너지를 통해서 끌어당겨 온 것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끌어당겨져 온다는 거죠. 나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원하는데 자꾸 가난하고 돈에 쫓기는 삶들이 나한테 끌어당겨져 오는 거죠. 자, 이 괴리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원했어요. 풍요로운 행복을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부정적인 것들만 끌어당겨져 와요. 왜 그런 거죠? 자, 내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에요. 의식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무의식, 나의 잠재의식 속 관념, 거기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사실은 정확히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잠재의식, 관념이 끌어당겨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현실을 끌어당겨 오는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이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끌어당겨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념 속, 내 마음 속에서 원하는 것과 내가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원하는 것, 현실의식, 이것이 원하는 것을 하나로, 같은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끌어당김의 원칙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일치시키려면 먼저 내 무의식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무의식을 파악하는 것, 나의 관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관념 파악하기. 네,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가장 많이 바라는 게 돈이에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조차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교통비는 있어야지 밖에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끌어당김의 훈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 원하십니까? 돈 벌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지금 혹시 아니라고 하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중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적어보세요. 돈은 힘들게 버는 것이다. 돈 버는 것은 어렵다.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다. 부자는 성격이 더럽고 갑질을 한다. 부자는 이기적이다. 부자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 돈을 벌면 사람이 변한다. 돈은 모으기 어렵다. 돈은 있을 때 써야 한다. 나는 돈 버는 능력이 없다. 부자가 되면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다. 돈을 밝히는 것은 천박하다.
돈은 문제를 일으킨다. 부자와 나는 무관하다. 남의 일이다. 지금은 굉장히 나한테 솔직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내가 뭐라고 쓰는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내가 여기서 부정적인 것을 체크하고 부정적인 것을 쓰면 그건 나쁜 거 아닌가? 내 스스로 내가 싫어지는 감정이 든다면 그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지금은 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사전 작업이잖아요.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분별심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 컨텐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은 최대한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돈에 대해서 드는 생각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 외에도 내가 돈에 대해서 혹은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는 부자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것은 첫 번째로 돈을 잘 버는 게 있고 돈을 잘 모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관점을 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돈은 잘 버는데 잘 모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은 잘 못 버는데 잘 모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잘 벌지도 못하고 잘 모으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죠. 잘 벌고 잘 모아야 정말 부자가 되겠죠. 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관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볼 거예요. 내 무의식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셨다면 이걸 긍정의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긍정의식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부정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긍정의 언어로 바꾸다 보면 잘 바뀌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원인이 좀 나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과 경험과 연관이 있는 경우, 그 감정과 경험을 풀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저항감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단계, 나의 관념이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 보통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좋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TV나 매체에서 보여주는 부자의 모습, 돈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방법은 굉장히 옛날부터 소수의 지도자들이 다수의 군중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다수의 군중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대중들의 무의식에 집단 최면을 거는 방법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들을 매체에서 계속 내보내고 있죠. 불안을 조성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부자에 대해서 갑질하는 모습, 돈을 잘 좋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쁘게 버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조선의 정말 진짜 부자들은 일제시대 때 많이 사라지고 그 친일파들이 부자가 됐죠. 그리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부자는 착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깊게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착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자를 보면 안 좋은 이미지가 연상되는 거죠. 누군가를 착취해서 부를 만든 사람, 그리고 내가 부유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에게 착취당했기 때문이야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세뇌당한 무의식이에요. 자, 이런 관념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글로 쓰거나 객관화했을 때 쉽게 깰 수 있어요. 부자는 착취를 통해서 돈을 축적했다. 그렇지 않은 부자들도 굉장히 많죠. 건강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고, 부자는 나쁜 일을 일삼는다. 갑질을 일삼는다. 부자가 선행을 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기업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선행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남들을 돕는 것, 이것은 규모가 다르잖아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돈에는 이런 긍정적인 면들이 많고 긍정적인 부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관념은 쉽게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심어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관념,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뿌리 깊게 우리의 내면에 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부모님들이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게 돼요. 네. 그래서 똑같은 인식을 주입받는다 하더라도 부모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부모의 경제 활동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념을 물려받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의 관념을 물려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그 돈을 대하는 태도의 관념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자,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말버릇이 있어요. 예술가는 가난해, 나는 가난한 예술가야, 이런 말버릇이었거든요.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제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부자인 예술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실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상을 여러 번 탄 경험이 있고, 프랑스 유학 시절에도 유학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국제 공모전에 출전을 해서 1등 그랑프리를 받을 정도로 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실력과는 상관없이 제가 자꾸 부정적인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 계속 활동을 하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한국으로 와버린다거나 이런 좀 생뚱맞은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예술가는 가난해 라는 그런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할 때 계속 안 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성공을 할 수 없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면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예술가는 가난해 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통념보다 개인적인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마와 이모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림 그린 걸 보고 잘한다 하면서도 어떡하니, 미술하면 가난한데 그림 그리면 돈 못 버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걱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술가가 된 다음에 저는 그 관념이 뿌리 깊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는 가난한 예술가야, 가난한 예술가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술가 중에도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 예술가들은 정말 그림 한 점에 1,000만 원 파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몇십억에서 몇백억을 버는 생존해 있는 부자 예술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실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런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관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술가는 가난의 관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번 건 아니었어요. 돈을 버는 시기가 있었어요. 돈을 꽤나 버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돈을 모으지 못하고 저는 계속 썼어요. 돈은 있을 때 쓰는 거야. 돈은 쓰려고 버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항상 돈을 쓰고 들어오기 전부터 쓸 궁리만 했어요. 그래서 돈을 꽤나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도 항상 카드 요금이 너무 많이 나갔었던 거죠.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만큼 카드가 나갔던 거예요. 그것을 마음 공부한 이후에 알게 됐어요. 내가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나의 마음속에 어떤 관념이 있는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용돈을 100원, 200원, 500원 이렇게 모아서 매일매일 저금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저금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용돈이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안 사 먹고 가서 저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굉장히 큰 돈이죠. 네,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인데 40 아니 한 30년 전에 한 30년 전에 10만 원 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코 묻은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10만 원을 만든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기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시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가정 형편이. 근데 고맙게도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한테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고 당장 쌀을 살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쓰게 되신 거예요.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그 심정을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나쁜 감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데 제 무의식에는 돈은 모으면 누군가 훔쳐가는 거야. 돈은 모아도 사라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자, 저희 엄마가 제 방송을 되게 많이 보세요. 다 빼놓지 않고 보시는데 이 방송도 아마 보실 거예요. 엄마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그런 관념을 물려주는 것은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관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의 관념을 물려주는 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관념을 물려주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태도, 돈을 다루는 그 모습, 그런 것들을 물려주는 거지 돈 자체를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부모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절대 제가 원망을 하거나 그거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이것을 같이 깨닫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으로 만나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네, 비슷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만나서 태어나게 된 거죠. 사랑합니다. 네,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그런데 저한테 이 사건에 이 부정적인 관념에 쐐기를 박는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네. 대학교가 아니라 이제 사회초년생이 돼서 처음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즐거움을 아는 나도 있고 돈을 빼앗겨 본 나도 있잖아요. 두 번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이랬을 때도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경험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걸 회복하는 경험이 없을 때 그게 쌓여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엄마가 걱정이 되시니까 엄마한테 줘, 엄마가 모아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돈은 모아서 주셨죠. 그래서 그 돈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나 또 돈은 모아봤자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야. 이런 관념이 제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알죠. 엄마가 내가 그런 거 잘 못하니까 나를 생각해서 돈을 모아주시는 거야. 엄마가 쓰는 게 아니야. 이걸 다 알고 있지만 나의 무의식은 돈은 모아봤자, 벌어봤자 다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엄마 사랑하고요. 그걸 알게 됐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선택들, 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선택과 말들이에요. 계속 이렇게 살아왔죠. 돈을 쓰면서, 돈은 있을 때 쓰는 거야. 예술가는 가난해.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건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으고 돈을 쓰면서 살아왔을까? 그 이유를 찾다 보니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때 그런 관념이 생겼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느끼고 제가 그거를 객관화했잖아요. 객관화해서 보고 나니까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는 정말 돈을 모으는 즐거움을 아는 나도 있어.
그게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나의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플랜을 짰죠. 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걸 실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무의식의 관념을 파악한 이후에는 이런 생각들이 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됐을까? 그것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은 경험은 감정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 서운했던 마음, 혹은 공포심,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덮어두고 그냥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말만 바꾸면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감정들이 나를 왜 무시해? 나 알아줘.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저항하게 돼요. 그래서 꼭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는지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꼭 그걸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부정적인 관념 풀어주기. 부정적인 관념이 왜 생겼는지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고 그때 느꼈던 불안감, 서운함, 안타까움, 두려움, 슬픔, 이런 감정들을 풀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을 내가 알아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아, 그때 나 그랬지. 내가 되게 서운했었지. 내가 그때 되게 외로웠었지. 내가 그때 되게 슬펐었지. 이런 감정들을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알아주고 짚어줄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부정적인 관념이 풀리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주었을 때 부정적인 저항성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부정관념을 긍정 언어로만 바꾸게 되면 관념들이 올라와요. 저항해요. 나 여기 있어. 나 왜 무시해? 나 여기 있어 아직. 이렇게 저항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저항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관념을 꼭 풀어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긍정적인 관념으로 바꿔주기. 이제 긍정적인 관념으로 바꿔주면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앞서 내가 살펴보았던 부정적인 관념들, 드러난 관념들 있죠. 그것들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돈은 힘들게 버는 것이다는 돈은 즐겁게 버는 것이다. 돈 버는 것은 어렵다는 돈은 쉽게 번다.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다. 나는 마음도 풍요로운 부자이다. 이렇게 자, 이 리스트는 한 번에 다 완성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부정성들이 새롭게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다섯 번째, 이 긍정관념을 계속해서 반복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그리고 잠자기 직전 이 긍정관념 리스트를 매번 쓰고 읽으면 나의 관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3달 동안 네. 우리는 습관을 들일 때 최소한 100일 정도는 반복을 해야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해요. 우리의 부정적인 관념은 이미 관념이 말투로, 생각으로 습관화 되어 버렸어요. 그거는 적게는 뭐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까지 우리 생활과 함께한 그 관념들이잖아요. 그 관념을 버리려면 내 스스로 인정하고 납득한 것에서 바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 자체를 또 바꿔줘야 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붙어 있는 부정적인 말투,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행동들, 그것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꾸준히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부정적인 말이 있으면 바로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웃어야죠. 네, 웃는 건 기본이죠.
무표정하게 있을 때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서 기분이 좋은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우리의 파동을 높인다는 것, 우리의 파동을 높인다는 것은 항상 기분 좋은 상태로 있는다는 이야기예요. 파동이 높다라는 것, 우리가 파동으로 모든 것을 끌어오잖아요. 그런데 좋은 파동을 내보내면 좋은 것들이 끌려당겨 오고요. 나쁜 파동을 내보내면 나쁜 것들이 끌려당겨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쉽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365일 계속 기분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분 좋은 날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네, 내가 오늘은 조금 우울한데, 우울하면 또 우울한 게 끌려오니까 내가 기분 좋아야 돼. 막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면 오히려 거기에 저항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지금 우울한 마음이 드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우울한 마음이 왜 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예, 관념 바꾸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 자신의 관념 속 오래된 경험들, 그것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시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